학교도 제대로 나온 것도 아니고 1억까지 망했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었는데 주식을 맥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돈이 되는 걸 한번 보니까 시간을 갈아 넣자 1년에 100기업 정도는 다니려고 했습니다. 와, 근데 이제 진짜 애널리스트로 간다면서요. 주린이 문탑 넘을 수 있게 손잡아주는 강의 하나 마련했습니다. 얻어가실 것들은 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김동엽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 상무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당신의 노후 준비를 돕는 무드셀러 김동엽입니다. 반갑습니다. 무드셀러가 무슨 뜻인가요? 아, 많이 물어보시는데 무드를 잡는 이런 사람이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성경에 보면 노아의 방주 이야기 나오잖아요. 네, 노아의 방주. 노아의 할아버지가 네. 무드셀러인데 저도 뭐 성경을 그렇게 깊숙이 읽지는 않지만 노아의 할아버지가 969세까지 살았다는 기록이 있어요. 와, 그래서 969세요? 제가 한 2007년도 정도 전에 제가 블로그를 하면서 네. 닉네임을 뭘로 할까? 장수 시대에 네. 장수의 아이콘인 무드셀라를 나의 닉네임으로 하면 어떨까? 그리고 외국에서는 이제 장수와 관련된 이슈나 문제를 갖다가 무드셀라라는 이름을 엮어가지고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해요. 아, 처음 그래서- 알았어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요거 가지고 계속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네. 아, 그럼 오늘은 무드셀라님으로 이제 호칭을 네. 하는 걸로 네, 그러시죠. 하겠습니다. 예. 네. 최근에 몇 년 전부터 꼭 노후 준비가 아니더라도 네. 이 제2의 월급 통장이니 이제 수익 제2의 파이프라인이니 뭐 네. 연금에 대한 관심이 부쩍 는 것 같아요.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도. 현장에서도 좀 그런 게 느껴지시나요? 실질적으로 네. 많이 느껴지는 부분들은 뭐냐면 뭐 연금 강의나 노후 준비 강의를 가면 또 언론사에서도 그런 행사들 많이 주최하잖아요. 그렇죠. 한 5, 6년 전만 가도 어르신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30대, 40대, 심지어는 20대들도 많이 와서 자리에 앉아 있어서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젊은 친구들이나 젊은 직장인들 입장에서는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돈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은 월급 받아서 생활비 쓰고 국민연금 보험료 내고 네. 뭐 내고 나면 통장에 남아 있는 돈이 그렇게 많지 않죠. 않고 또 네. 결혼 자금도 해야 되고 뭐 맞아요. 집 사는데도 보태고 하다면 투자할 돈이 뭐가 있냐라고 찾아보면 퇴직연금 있죠. 근데 옛날에는 퇴직금이라고 해서 회사에 보관하고 있으니까 그냥 이건 내일이 아니에요. 뭐 네. 안 보이죠. 인비저블한 에셋이기 때문에 관심을 덜 뒀는데 요즘은 DC형 퇴직연금 같은 경우는 자기 계좌가 분명히 있고 네. 거기 돈이 들어오잖아요. 비저블, 보이는 자산이 돼버렸어요. 네. 안 보이던 자산이 보이는 자산으로 되고 이게 내 운영 성과에 따라서 내 퇴직급여가 나중에 달라질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하는 젊은이들이 생긴 거고 거기다가 최근 들어서는 이제 주식시장이나 뭐 이런 것들 다양한 투자 수단들 같은 것들이 생기면서 이거를 어떻게 운영할까에 대한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늘어나죠. 그러니까 이제 연금하고 투자가 만나기 시작한 거예요. 점점 가까워지기 시작합니다. 예, 만나기 시작하고 그런 움직임을 볼 수 있는 게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가 한 500조를 넘어섰거든요. DB형이라고는 회사가 운용하는 퇴직연금 적립금이 전체 적립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때 최고 많이 갔을 때는 한 73%까지 맞아요. 갔었어요. 지금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50%? 46%까지 떨어졌어요. 아예 역전했네요. 그러니까 회사가 운영하는 거 비중은 계속 줄어들고 빈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게 DC형이라고 하는 근로자가 직접 운영하는 것들은 최저 17에서 지금 27%가 가까이 올라와 있거든요. 퇴직금 집어넣거나 아니면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받으려고 가입하는 이제 IRP 그 비중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어서 그 두 개를 합치면 DB 비중을 앞서게 되는 거죠. DC형과 IRP를 합친 게 54% 그 정도 보면 되는 거네요. 그래서 이제 시장의 변화를 보면 퇴직연금 시장이 2005년도 12월 달에 도입되고 20년 가까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20년 정도 되면서 한 500조 가까운 적립금을 모았으니까 규모로도 상당히 큰 성장을 한 거지만 이 양적 성장은 질적인 변화를 그래서 우리가 한때 양질 전환의 법칙 이런 네. 거 이야기하는데 그런 변화를 가져오는데 가장 큰 질적인 변화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 그럼 은행에서 증권사로 또 그러니까 넘어가는. DB형이라는 게 회사 운영형에서 근로자가 직접 운영하는 형태로 전환되는 거가 네.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죠. 이거는 왜 그러냐 그러면 임금 체계의 변화랑 관련이 있어요. DB형은 네. 임금 상승률이 높을 때 유리한 거예요. 연공서열 방식으로 임금이 계속 올라가면 네. DB형 제도가 상대적으로 유리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임금 피크 도입한 사업장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럼 급여가 꺾이기 시작하면 DB형 그대로 두면 퇴직급여도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전환해야 되겠죠. 네. 그다음에 연봉제 회사들 늘어나잖아요. 네. 연봉은 어떻게 돼? 올해 성과 좋으면 급여 많이 주죠. 그럼 퇴직금도 늘어나요. 네. DB형은. 근데 올해 조금 내가 힘든데 네. 그럼 성과가 안 좋으면 급여가 줄어들죠. 줄면 퇴직금도 같이 줄어들어요. 그럼 급여만 변동되는 게 아니고 퇴직급여가
DB형에서는 같이 변동되니까 이 변동성이 너무 크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DB형보다는 DC형으로. DC형이 훨씬 더 주라고요. 최근에 이제 또 이슈되는 게 경영성과급 나눠주는 회사들 많잖아요. 하이닉스 같은. 경영성과급 많이 주면 문제가 뭐가 있냐면 뭐 많이 받으면 좋죠. 네. 또 세금이 붙잖아요. 그래서 세금 문제들 때문에 이제 경영성과급을 당장에 받는 거 급여 형태로 받는 것보다는 나중에 퇴직 급여 형태로 받는 게 더 더 세금이 세금을 유리하니까. 절약할 수도 있고 내 네. 노후 준비도 더 잘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경영성과급을 퇴직 급여 형태로 받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DC형 퇴직연금 계좌가 있어야 돼. 그게 중요하겠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런. 그래서 이제 네. DC형 계좌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전체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 비중이 높아지는 것과인데 그 DB형에서 DC형 전환을 하면서 또 연이어서 나타나는 변화가 뭐냐 그러면 옛날에는 안 보이던 퇴직금이 눈에 보이는 자산이 됐죠. 스마트폰을 딱 켜고 전철을 타자마자 하는 행동 중에 하나가 아침에 내 퇴직급여가 얼마나 올랐는지 보는 사람들이 많죠. 그 자기 자산들이 되는 거예요. 네.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 보이면 관심을 갖고 관심을 가면 관리하게 돼 있거든요. DB형은 왜 안 보일까요? DB형은 계산 방식이 다르죠. 회사가 운영하고 운영성과랑 상관없이 사전에 정해진 룰에 따라서 퇴직급여를 받는 거예요. 네. 운영성과는 근로자들한테 중요하지 않아요. DB형에서는. 맞아요. 예금에 주로. 그러니까 관심이 네. 없죠. 근로자 입장에서는. DC형이 이렇게 눈에 보입니다. 그러면 투자를 해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증시의 상승률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거를 조금 적극적으로 운영해 볼까 하는 생각들이 늘어나면서 네. 최근에 일어나는 변화가 은행이나 보험사에 있던 자금들이 증권사로 이제 머니무브하는 점점 더 가팔라지고 있죠. 있죠. 증권사에 있던 사람들도 또 투자 자산의 비중을 조금 더 높여가는 성향들로 보이면서 이제 나타나는 게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 저축에서 투자로의 전환, 은행 보험사에서 증권사로의 전환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확실히 그 터닝 포인트가 딱 왔다고 보시는 거죠. 증권사 그렇죠. 이제 쪽에서는. 그는 어떻게 보면은 그 변화를 이제 그 가운데서 겪고 있으니까 잘 모르는 수도 네. 있겠지만 시장으로 보면은 아까 그런 DB형이 저는 퇴직연금 제도 생길 때부터 이 관련된 일을 했지만 DB형 적립금 규모가 50% 이하로 떨어질 거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저는 사실 전 직장이 없었거든요. 은행이거든요. 그 퇴직연금은 은행의 굉장히 꿀단지 같은 사업이었어요. 이게 50%가 지금은 떨어지는 게 많이 위기 의식을 은행권들은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근데 트렌드 변화가 분명히 있는 것 같고 퇴직금이 내 돈이고 내가 스스로 관리해야 된다는 인식을 가진 근로자들이 이제 DC형 퇴직연금이 확산될수록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만큼 또 이제 신중하게 자산 관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항상 좋은 면만 있는 거는 늘 오를 수만 없다. DC형은 수익을 잘 내면 퇴직금이 늘어나지만 반대로 잘못 운영하게 되면 또 퇴직급여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자산 관리가 훨씬 더 중요해진 시장이 된 것 오늘 같습니다. 그 얘기 좀 자세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이직이 좀 잦아진 것도 IRP 자금이 늘어나는데 영향이 있을 수 있겠네요. 이제 이직할 때 우리나라 퇴직급여 관련 법이 어떻게 돼 있냐 그러면 55세 이전에 퇴직하시는 분은 퇴직할 때 받은 퇴직급여를 IRP라고 하는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의무 이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좌 내놓으세요. 그래서 이제 계좌가 이직을 몇 번 하더라도 그 IRP 계좌에 퇴직금을 다 쌓아놨다가 나중에 연금을 받으라는 취지로 이제 그 제도를 만든 거였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예전에는 그렇게 하면 넣었다가 또 바로 빼시는 분들이 근데 그거 상당히 소득세, 퇴직소득세 내더라도 금액 그런 분들이 많았었는데 최근에는 어차피 투자를 할 거면 세금 적게 내고 투자를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IRP 내에서도 이제 펀드도 투자할 수 있고 예를 들어 증권사 같은 데서는 실시간으로 ETF 같은 거 거래들을 IRP 계좌 내에서도 다 할 수 있고 상대적으로 세금을 덜 내는 거면 굳이 이걸 빼가지고 옮길 이유가 많지 않아진 거죠. 그거를 이제 투자자들이 젊은 층들도 알기 시작해서 거기서 ETF 투자를 많이 하기 시작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조금씩 늘어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자기 퇴직 계좌를 하나 가지고 은퇴 계좌를 하나 만들어서 파이어하고 싶으신 분들도 있으시고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결국은 어디에 투자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어디서 투자하는 거예요. 어디 좋은 종목 고르고 제때 투자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만큼 중요한 거는 거기서 늘어난 수익에 대해서 얼마나 세금을 덜 내느냐. 거기 또 최근에 또 건강보험료도 이슈가 되니까 건보료 같은 것들을 좀 덜 낼 수 있는 수단이 있다면 그 비이크를 활용할 필요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외국에서는 이제 자산의 서식지, 그들 이제 세금 많이 내고 건강보험료 내는 계좌에서 세금 덜 내고 건강보험료 안 낼 수 있는 계좌면 그쪽으로 좀 옮겨서 운영을 해보려고 하는 거.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들도 되게 중요하죠. 아, 어디에 투자하는지보다 어디서 투자하는지가 중요하다. 이 말 굉장히 와닿네요. 네, 왜냐면 그래서 요새 어떤 종목이 좋아요? 이런 거 물어보는 친구들 많은데 사실 알고 보다 보면은 IS에서 하는 게 제일 좋은데 IS의 계좌가 막상 없는 친구들도 되게 많은. 그렇죠. 예를 들면 같아요. 제가 만난 고객분 중에 상담을 하다 보니까 어떤 경우가 있냐면 ISA 계좌에서 국내 상장된 해외 ETF를 투자한 분이 계셨어요. 네. 근데 그분이 운이 좋아서 이제 실력이 좋아서인지 모르는데 수익을 많이 냈어요. 그래서 한 3,4천만 원 정도 수익이 났으면 일반 계좌에서는 그거 해외 ETF 국내 상장된 것들을 매매 차익을 다 배당 소득으로 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지급할 때 15.4% 세금을 뗄 거고요. 세금 떼고 하고 나면 그걸로 끝나는 거냐 아니면 이듬해 5월 달에 또 종합소득세 신고하라고 안내장이 맞아요. 날라오잖아요. 네. 그 2천만 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가게 되고 또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하고 나면 이 이자 소득이나 배당 소득이 이만큼 있었다는 사실을 또 국세청에서 건강보험공단에 또 알려주면 네. 11월 달 되면 이제 건강보험료에 관련된 안내가 옵니다. 직장인들은 회사에서 월급에 대해서만 건강보험료를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월급 외에 다른 소득이 또 2천만 원 넘어가면 그 추가 금액에 또 건보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 직장인도요? 네. 오, 몰랐어요. 그 투자에서 네. 그 부분이 생겨나게 되면 건강보험료를 또 추가로 더 내야 되는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근데 금방 말씀하셨듯이 그런 분들이 이제 비과세 계좌나 절세 계좌 같은 것들을 잘 활용하면 세금도 덜 낼 수 있고 건강보험료 부담도 좀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관심 많이 이 갖죠. 부분을 되게 많이들 간과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처음에 이제 투자하신 분들은. 그렇죠. 저분 종목이나 뭐 어떤 네. 게 투자하는 걸 하시는 분들 저보다 전문가들이 훨씬 더 많으실 네, 거니까 그분들한테 정보를 얻으시고 네. 이제 처음에 이제 세팅을 하는 거죠. 노후 준비에 대한 자료들을 세팅을 할 때는 내가 메인 계좌를 뭘로 만들 거냐. 네. 그런 부분들 되게 중요한 것 그럼 같아요. 좀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이 사회 초년생들이 이 투자를 노후 준비를 위해서 55세 이후에 받을 연금을 위해서 투자할 때 어떻게 초기에 세팅을 하는 게 좋아요? 뭐 처음에는 이제 자기 퇴직급여 제도부터 확인합니다. DC인지 DB인지. 그러니까 네. 우리 회사의 퇴직급여 제도가 퇴직금 제도인지 퇴직연금 제도인지 그다음에 DB형 제도인지 DC형 제도인지 네. 그럼 DC형 제도면 자기가 운영할 수 있는 자산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운영 자산에 회사는 그 퇴직급여를 부담금이라고 합니다. 회사가 넣어주는 돈을 네. 그 법으로는 1년을 일하면 그의 임금의 12분의 1 이상을 넣어주게 돼 있어요. 네. 그러면 그 돈이 얼마나 되는지 언제 넣어주는지 어떤 회사나 1년에 한 번 넣어주는 데도 있고 어떤 회사는 매달 나눠서 넣어주는 데도 네. 있거든요. 그 일정을 확인해 보고 그 돈 들어오는 날에 내가 그 돈 들어온 거 가지고 어떤 종목을 매수할 건지 의사결정을 하잖아요. 그럼 내가 상품을 골라야 되는데 상품을 고르기 전에 해야 되는 일이 뭐냐 그러면 그 퇴직급여를 관리해주는 회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금융회사. 그렇죠. 그걸 퇴직연금 사업자라고 하는데 네. 은행, 증권, 보험사가 있습니다. 네. 근데 보통 어떤 회사는 그걸 뭐 한 회사만 딱 도입하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상당수의 요즘 회사들은 업권별로 한두 개씩을 이렇게 복수로 도입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현재 내 퇴직급여를 관리해주는 회사는 어딘지 네. 그 회사에 따라서 제공하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달라지니까 그건 그것들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자기가 선택하는 겁니다. 아, 선택할 수 있어요. 은행 분명히 보험. 선택을 하셨을 겁니다. 나도 모르게. 잊어먹고 있을 건데 네네. 그러고 나서 만약에 이제 지금 하는 것들이 서비스나 상품 같은 것들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회사에서 선택하고 있는 다른 회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연금 사업자들이 어디가 있는지 확인해 보고 네. 또 회사에서 대부분 복수로 선정한 회사들은 1년에 한 몇 번 정도 기간을 정해 가지고 전환할 수 있는 옵션들을 줘요. 연금 사업자를 변경할 네. 수 있는 옵션이 있으니까 혹시 그 날짜가 언제인지 확인해 보시고 그때 이제 이전할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이전을 하시고 그때 이제 DC형에서 DC형을 이전한 거면 투자하고 있는 상품을 실물 이전하는 것들도 가능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 확인하셔 가지고 나한테 맞는 퇴직연금 사업자를 고르고 상품을 고르는 일들을 하는 게 이제 퇴직급여와 관련돼서는 네. 되게 중요하죠. 중요한 네. 부분이고 그러고 나서 이제 조금 여유가 생기면 네. 이제 개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계좌들을 만들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랑 좀 친해져야 됩니다. 친해진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만드는 거죠. 연금저축 같은 경우는 은행, 증권, 보험사에서 판매는 하잖아요. 네. 근데 대부분 펀드를 투자하고 싶으면 연금저축 펀드 계좌에 많이 들어오실 그렇죠. 거예요. IRP도 마찬가지로 은행, 증권, 보험사에서 판매는 하고 있는데 그 상품들을 잘 고를 때 금융업권별로 조금씩은 차이가 나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내가 ETF를 실시간으로 뭐 거래하고 싶다 그러면 증권사 쪽에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같은 증권사라도 제공하고 있는 상품군들이나 요즘 제일 중요한 게 모바일 투자 환경 그런 것들도 다 따져봐가지고 자기한테 맞는 데들을 골라서 이제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습관. 어떻게 들여야 되나 이 습관은? 그러니까 가능하면 연금저축이나 IRP에 투자했을 때 세액 공제 받을 수 있는 한도 같은 게 있어요. 그렇죠. 3회 배수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3회 배수? 3, 6,
9, 네. 18 이런 게 있어요. 아. 이게 뭐냐 그러면 전체적으로 연금저축계좌에는 한 해 최대 1,800만 원까지 까지. 들어갑니다. 연금저축 IRP 합쳐서. 네. 그리고 세액공제는 1,800만 원 저축했을 때 세액공제를 최고로 많이 받으면 900만 원까지 해줍니다. 그렇죠. 9 9 이해하셨죠? 이해했습니다. 근데 9를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연금저축하고 IRP. 아. 연금저축에는 아무리 많이 저축하더라도 600만 원까지만 세액공제 네. 줍니다. 그럼 600만 원까지 연금저축하면 네. 600만 원 이상 저축할 여력이 있다 그러면 나머지 300만 원은 IRP. IRP에 넣어야지 네. 900만 원을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369, 18 정도를 잘 이해하고 계시면 네네. 세액공제. 그러면 이제 내가 저축 금액을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가능하면 능력이 되시는 분은 한 달에 75만 원씩 자동이체하면은 되죠. 25만 원, 50만 원 나눠 가지고 IRP에 25만 원, 연금저축에 50만 원 해서 자동이체로 꾸준히 매달 납입하시면 900만 원 세액공제 딱 한도가 채워지네요. 채워지죠. IRP 25, 연금저축펀드 50만 원. 그렇죠. 25, 네. 50을 잘 이해하시면 네. 되는데 이제 잘 생각해보면 또 젊은 친구들이나 직장인들 분들 중에 그만큼 또 저축 여력이 많이 없어요. 안 되는 분들도 네. 많으시죠. 그게 언제 그거 다 채우냐 그러고 네. 그거 채울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일단 계좌를 만드시고 자기가 능력이 되는 범위 내에서 네. 자동이체를 하시는 게 좋죠. 그럼 제가 만약에 50만 원이 월 50만 원 여력이 있어요. 네. 그러면은 연금저축펀드에만 50을 넣는 게 나아요? 아니면은 IRP랑 같이 그건 넣는 게 선택입니다. 나아요? 연금저축펀드와 IRP 차이점은 그럼 조금 네. 아셔야 되는데 네. 연금저축펀드는 이제 펀드라고 붙어 있죠. 네. 투자 상품만 가능합니다. 네. 근데 IRP는 원리금 보장 상품부터 투자 상품까지 다 가능하고요. 네. IRP는 퇴직연금이잖아요. 개인형 퇴직연금이기 때문에 네. 퇴직연금에 규제가 있습니다. 위험자산 투자 한도가 들어가요. 그렇죠. 70%. 70%.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했었을 때 나는 어느 게 더 낫겠다라는 것들을 선택하시고 뭐 그냥 50만 원씩 연금저축에 자동이체를 쭉 하시면 1년에 600 정도가 네. 되니까 세액공제는 다 받으실 네. 수 있으죠. 그러니까 네. 세액공제는 큰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네. 이제 투자 대상 상품군하고 이제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짜느냐라는 그 고민을 하실 때는 그럼 반반씩 나눠 놓지. 뭐 아니면은 뭐 나는 IRP가 더 좋아. 원리금 네. 보장도 해주시니까 그거는 자기 선택에 아. 따라 달라지는 부분. ISA는 어떻게 하나요? 특히나 이제 2030 세대들 같은 경우들은 노후 준비 먼 미래 너무 미래예요. 보통 네. 20년 산 사람한테 40년 뒤를 이야기하라 그러면 너무 멀어서 잘 감이 안 오고 실질적으로 또 노후 준비에 앞서서 해야 될 이벤트들이 꽤 많죠. 많아요. 결혼도 해야 되고, 내 집 마련, 뭐 전세 출산도 자금 해야 마련 되고, 이런 네. 것들이 있어서 장기적으로 노후 준비가 그렇게 실감 나오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분들도 뭐가 필요하냐 그러면 어떤 종잣돈 마련, 목돈 마련이 필요하죠. 네. 그럴 때는 ISA 계좌를 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돼요. 이제 ISA 계좌는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의무 가입 기간은 3년. 3년이고요. 1년에 2천만 원 네. 해서 최대 1억 원이 들어갑니다. 5년까지. 예. 그러면 거기 뭐가 달라지는데 거기서는 펀드 뭐 이런 거 다 할 수 있는데 증권사의 중개형 ISA 같은 거를 가입하면 개별 주식 투자도 가능합니다. 네. 그러고 나서 3년 의무 가입 기간이 지나면 거기서 발생한 수익들이 있잖아요. 네. 수익 부분에 대해서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 서민형에 해당되는 지금은 400만 원 400만 비과세. 네. 되고 초과금은 9.9% 분리과세 해주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똑같은 수익이 나더라도 세금 덜 내는 계좌에 해당되는 거죠. 네. 그리고 목표 설정을 하는 겁니다. 뭐 2천만 원을 한꺼번에 넣을 수 없는 분도 많으시면 이제 적립식으로 투자를 해서 네. 어떻게든 그 계좌를 키워나간다라는 계좌를 가지고 계시면 되죠. 네. 그래서 목적 자금 마련용으로는 이것만 한 게 없다. 그래서 우선 이거를 통해서 관리를 하시고 뭐 ETF 투자도 여기도 하시고 펀드 투자도 여기서 하실 수 있으니까 개별 종목도 할 수 있고. 뭐 그렇게 네. 하셔서 이제 자산 운용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를 썼더니 모아놓은 돈들을 내가 이걸 노후 자금으로 활용하고 싶다 이러신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네. ISA 계좌는 이제 의무 가입 기간이 지나고 나면 언제든지 환매를 하더라도 불이익은 없고 세제 네. 혜택 다 받을 수 있거든요. 네. 만기 환급금 받는 거. 이 돈을 연금저축계좌나 IRP 계좌에 재투자할 수 있습니다. 전액을 다 일부분 하는 것도 가능하고. 그럼 무슨 혜택이 있냐 그러면 이게 만기자금 이체 금액에 대해서 10%를 추가로 세액공제를 오. 해줘요. 아까 연금저축 IRP 세액공제 한도가 900만 네, 원이랬잖아요. 900만 원. 최대 플러스 세액공제를 더 받을 수 있는 거죠. 그 한도가 이제 얼마나 되냐면 이체한 금액의 10% 10%. 그러니까 한도는 300만 원. 아, 맥스 300만 원까지. 그러면 이제 1200만 3천만 원 정도를 넣으면 300만 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노후 자금을 모으시고 싶으신 분은 약간의 풍차 돌리기를 할 수 있죠. 예를 들어 3년에 3천만 원 정도를 모아서 연금저축 계좌에 옮기는 것들을 반복을 계속하면 하면은 네. 이제 세액공제도 900, 900, 1200, 900, 900, 1200 이런 식으로 아, 하면서 노후 자금들을
거기서 널려갈 정말 수. 눈덩이처럼 불어나겠네요. 왜냐하면 노후에 생활비 어디서 꺼내 써야 되잖아요. 어디서 돈 넣어놓고 꺼내 쓸 거냐라는 네. 숙제가 있죠. 그때 저는 IRP나 연금저축계좌를 사람들은 적립하는 목적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적립은 투자의 절반입니다. 나머지는 혹시 등산 좋아하세요? 봉우리 꼭대기 올라가면 네. 거기 몇 분이나 머물러 있어요? 많던데 라면 드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다가 그 밤늦게까지 있진 않고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투자도 똑같습니다. 모으는 게 반이면 모은 돈을 가지고 빼서 쓰면서 노후 생활하는 게 반입니다. 항상 모으는 것만 정상까지 가는 것만 생각을 그러면 하는 것 같아요. 이 모으면서 빼서 쓰는 시기에도 투자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계좌를 뭘로 할 거냐. 모으는 시기에는 세액공제 혜택 같은 것들을 활용하지만 이제 인출하는 시기에는 가급적이면 세금을 덜 낼 수 있는 것. 예를 들어 연금저축계좌에서 연금으로 수령할 때는 기본적인 세율은 5.5에서 3.3% 정도 되잖아요. 네. 운용수익하고 세액공제 받은 그렇죠. 돈에 대해서. 그렇게 빼서 쓰면 또 거기서 나오는 것들이 현재로서는 또 건강보험료도 부과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노후에 나의 모계좌를 어떤 걸로 가져갈 거냐. 거기까지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네요. 그래서 노후의 주거래 목표죠. 통장, 얘네 통장도 요즘 안 보시는 분 많지만 나의 주거래 계좌, 내가 노후 자금을 관리하는 계좌인데 이거를 적립하는 시기만 생각하지 마시고 인출하거나 노후 생활을 하는 시기에도 이걸 계속 가져가는 계좌라고 생각하시고 그러면 거기 돈이 많이 쌓여 있어야지 계속 빼서 쓰고 네. 운영하고 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제 돈을 뭐 한 900만 원 저축하라 이러면은 되게 어려워해요. 근데 돈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돈들을 세금 덜 내고 건강보험료 적게 내는 쪽으로 옮긴다고 생각을 하면 조금 부담이 덜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서 투자하시고 관리하시고 나중에 연금 받으시고 생활비 쓰시고 하는 그저 생애 자산 관리 계좌로서의 연금저축과 IRP를 생각하시면 좀 가벼운 마음으로. 네. 어딘가 돈은 놔둬야 된다고 그렇죠. 사실 돈이 하면 여기저기 있거든요. 이 그래서 통장에도 있고 저 통장에도 있고. 돈의 목적성을 부여해 주는 거죠. 이거는 그냥 나의 평생 동안 가져갈 노후자금 계좌인데 가급적이면 세금 덜 내고 건보료 부담 없는데 쪽에서 난 하겠다. 라고 하면 많은 쪽에서 이렇게 흘러오죠. 물을 이렇게 흘리면 낮은 쪽으로 흐르듯이 그렇죠. 부담이 절한 쪽에서 옮겨놓고 거기서 관리하시면 되니까요. 그리고 그 ISA도 사실 그 가입하는 순간부터 한도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안 내놔도 한도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예. 돈을 저축을 안 해도 한도가 생기고 그게 이연이 될 수 1년에 2천만 원인데 네. 예를 들어 올해 계좌를 계속 올해 연말까지 2천만 원 넣을 수 있는 거고 내년에 또 2천만 원 넣을 수 있는 거고 만약 올해 1천만 원밖에 안 넣었다면 내년에 3천만 원 넣을 수 그렇죠. 있는 거고 그래서 네. 제가 계속 이 자산의 서식지에 대한 고민들을 계속 자산의 서식지 이거 정말 잘 중요해요. 관리를 하셔라. 네. 그래서 똑같은 수익을 내더라도 세금 덜 내는 부담이 덜한 쪽을 찾아라. 그렇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저만 해도 예전에 이제 네. 연금저축 한참 이제 사회초년생 때 연금저축 만들어라 뭐 해라 한 달에 뭐 그때는 뭐 25만 원씩 넣어라 막 이런 게 막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항상 집 살 때 결혼 자금 만들 때 이럴 때 영끌 해야 되잖아요. 그거부터 다 깨게 되는데 맞아요. 안 깨는 게 나은 거죠. 깨는 이야기 하시니까 또 네. 말씀을 드리는데 외국에서는 연금에 가입하는 거를 율리시스 약정을 한다 그래요. 이게 뭔 말이에요? 율리시스가 누구지? 그러면 일리아드 오디세이 네. 트로이 목마 네. 이야기 하시죠. 트로이 목마의 전쟁의 승리를 이끈 장군이 이제 일리아드 그리고 율리시스라고 네. 하거든요. 그 분이 전쟁의 승리를 이끌고 나서 자기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때 있었던 이야기들을 쓴 게 이제 일리아드 이야기입니다. 거기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 그러면 율리시스가 배를 타고 선원들 데리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때 사이렌이라는 요정을 만납니다. 네, 사이렌. 우리 앰뷸런스에 있는 네. 사이렌. 삐요삐요. 네. 삐요삐요. 너무 아름다운 노래를 불러서 네. 이 노래를 들은 사람이 다 홀려버려요. 근데 그래서 바다로 뛰어내서 죽고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율리시스 장군, 오디세우스 장군은 이 노래는 듣고 싶잖아요. 네. 근데 죽기는 싫죠. 그래서 이제 선원들한테 일단 두 가지 명령을 내려. 일단 너네 귀는 다 밀랍으로 막아버려라. 못 듣게. 그리고 나는 귀는 열어놓을 테니 내가 죽으면 안 되잖아. 네. 그래서 돛대에다가 나를 유혹을 이기게끔 하는 게 돛대에다가 꽁꽁 묶는 거예요. 네. 그 귀는 열어놓는. 그래서 그 협곡을 지나면서 사이렌의 노래 소리를 들으면서 이제 갈 수 있거든요. 네. 여기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거 세상 살면 올해 많은 수많은 유혹들이 있고 그렇죠. 그 과정에서 연금이란 계좌는 먼 미래에 있는 계좌이기 네. 때문에 중간에 해지하고 싶은 욕구들이 되게 생겨요. 많아요. 네. 그래서 그걸 이겨내려면 율리시스 약정을 하라는 거예요. 묶어놔라. 그러니까 깨기 힘든 계좌에다가 들어가야 돼요. 연금이라는 상품들은 그래서 대부분의 구조를 보면 일단 들어가면 나오기 힘든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국민연금 같은 거 예를 들어 네. 국민연금은 만 18세부터 60세가 될 때까지 의무납입을 해야 되잖아요. 네. 찾을 수 있는 방법.
60세 이전에는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민을 가거나 네. 사망하거나. 그거 외에는 기다렸다가 60세 이후에 연금을 수령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네. 찾기 힘들죠. 퇴직연금 같은 경우도 직장 다니는 동안에 뭐 퇴직금은 중간정산이라는 것들을 네. 하기는 하지만 법으로 정해진 조건에 한해서 가능하고요. 그렇죠. DB형 퇴직연금은 중도인출 자체가 안 되고요. DC형도 법률로 정해진 거에 한해서만. 네. 그래서 어렵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이직할 때는 55세 이전에는 퇴직금 받은 거 다 IRP 계좌 의무이체가 있게끔. 네. 그래서 좀 불편하고 어렵게 돼 있고요. 네. 그다음에 개인연금 같은 경우도 넣었다가 중간에 찾는 거 55세 이전에 찾으면 세제 혜택을 다 돌려내야 되잖아요. 네. 그게 힘들어요. 그래서 약간 한 번은 더 생각해 보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오래 남아요. 그래서 그런 율리시스 약정을 잘 활용을 해서 내 노후 자금들을 키워나가는 것들에 대한 것들도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사람은 장기 저축하는 거가 서툴다. 어렵고 서툴다. 그래서 뭔가 도움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강제저축 장치, 율리시스 약정들을 활용해서 나의 노후 자금들을 키워나갈 수 있는 네. 뭔가를 만들어 놔야 된다. 네. 그리고 그 율리시스 이렇게 묶을 때 그냥은 잘 안 묶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막 당근을 네. 줍니다. 그게 세제 세제 혜택이에요. 혜택. 그래서 저축 금액에 대해서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을 때 세금 감면해주고 이런 조항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셔서 나의 노후 자금 계정들을 잘 관리해 나가시는 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사회 초년생들 자산의 서식지 정말 중요하고 이 율리시스 약정 내 마음에 새기도록